자, 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평소에 앉아서 했지만 오늘은 일어서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최근에 저는 여러 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경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기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녀보면 확실히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얘기해보고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이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은 침체기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각 포지션별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들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것 어떤 걸 지금 보고 계셔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를 가시건 좋은 얘기를 들으실 생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거래가 안 된다, 매매 거래가 안 된다, 전세가 잘 안 맞춰진다, 요즘 월세밖에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가는 겁니다.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이죠.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대출 금리가 너무나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집에 담보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기가 월 이자 납입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뭐죠? 결국은 세계 경제공화국인 미국 연준위에서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수출 시장이 박살나지 않으려면 계속적으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금리를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계속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미국은 그러면 왜 금리를 계속 올리죠? 결국 미국의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은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폭이 약간은 둔화됐다는 그래프를 제가 봤어요. 미국의 파월 연준위 의장도 약간은 지금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또 아직도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지금같이 자이언트 스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메시지는 아니죠. 그래서 이 형님이, 파월 형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금리가 낮아져야 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킬 때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이 부담이 덜해져야 집을 매수하는 수요가 생기고, 전세라는 건 결국 집을 빌려서 사는 거죠. 빌려서 사는 거에 대한 대출 이자랑 월세랑 비교를 하실 텐데, 대출 이자가 낮아져야 세입자들이 전세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대출 이자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2년 동안 고정 이자로 묶을 수 있는 월세, 그러니까 월세는 2년 동안은 같은 금액을 납입하죠. 근데 전세는 어떤가요? 내가 2년 동안 계약은 하지만 이 전세 대출을 끼고 있는 동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전세 대출 이자, 은행에 주는 그 이자는 계속적으로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값이 당분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 심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어디를 봐도 부동산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얘기하는 데는 없어요. 부동산 사장님을 봐도 그렇고, 기사를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정말 이제 저 같은 다주택자가 아니면 무주택자, 1주택자 이런 분들은 섭불리 집을 사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사는데 나와 있는 가격보다 더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 떨어지는 게 1,200만 원이 아니죠. 1,000만 원, 2,000만 원 떨어질 텐데 내 연봉에 준하는 수준만큼 몇 달 안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섣불리 사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 무주택자, 1주택자는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시장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큼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난리가 났죠. 미분양이 될 거다, 지금 집을 계약하러 오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없다, 경쟁률도 굉장히 낮아졌고요. 둔촌주공 얘기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으로는 여전한 다주택자 규제라고 제가 제목을 걸어봤는데, 그래요. 결국 이런 하락기에 시장 분위기를 바꿔주는 건 다 다주택자들의 역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주택자, 무주택자들이 지금 시장에 들어와서 집을 매수하고 거래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계속 떨어질 것 같거든요. 저 같은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이런 하락기에 집값을 여러 지역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그리고 지식,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집값이 싸다라고 하면 들어가요. 가서 매수를 합니다. 쌀 때. 그래서 나중에 상승장을 만났을 때 그 싸게 산 거 플러스 올라간 값을 다 이제 수익으로 먹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너네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오른 거 아니냐. 하지만 결국 이렇게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PF도 마찬가지고,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업자분들, 인테리어 업자분들, 수많은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의 삶이 다 얽혀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이 침체되고 분양을 안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동산이 폭락해야 맞는 거다, 분양을 안 받아야 된다, 분양시장 망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는 적합하진 않습니다. 거기에 생계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살려주는 게 다주택자들의 역할이고, 그렇게 매수한 부동산을 집을 사지 않는 사람들, 빌려서 살려는 사람들에게 임대해주는 게 저희 다주택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살려줄 수 있는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규제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취득세 12%, 다주택자들, 집이 3채 이상인 사람들은 1억 이하 오피스텔
오피스텔 제외하고 취득세가 12%예요. 비규제 지역이어도 12%입니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을 풀어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취득세가 12%고 규제 지역을 풀어주는 게 어떤 메시지죠? 취득세가 일부 감면되는 것도 있지만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LTV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DSR입니다. DSR이라는 거는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상관없이 내 소득과 비교해서 과도한 대출을 끼고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그 DSR이라는 수치가 대부분의 분들이 다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풀어줘봤자 DSR이 풀리지 않으면 대출 일으켜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결국 다주택자들은 현금으로 집을 사거나 아니면 전세 끼고는 살 수 있겠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취득세 12% 낸 게 여전히 부담입니다. 5억짜리 집을 사도 취득세 12% 내면 6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돼요. 지금 같은 하락장에 6천만 원 세금 내고 집을 아무리 다주택자라도 집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요. 자, 각 포지션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무주택자분들의 심리,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다. 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좀 완화되거나 아니면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사겠다. 그래서 사실 무주택자분들이 뭐 투자로 큰 성과를 만들기 어려운 게 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항상 올라가기 시작하고 남들이 이제 사기 시작할 때 사기 때문에 항상 꼭지를 잡거나 상승장의 중위부, 운이 좋으면 중위부, 초입부, 그리고 더 나쁘면 이제 거의 꼭지를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남들이 사기 시작해야 사거든요. 무섭거든요. 근데 남들이 살 때는 이미 꼭지에 와 있거나 이미 다주택자들 진짜 투자를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팔고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이제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무래도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사기가 껄끄러울 수밖에는 사실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 투자 공부, 부동산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투자를 하지 않을지언정 과거 시세, 그리고 이런 시기, 지금 같은 하락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2008년에도 있었고 2016년에도 있었고 그런 때에 뭐 신문기사를 찾아보셔도 되고 아파트 가격, 아실 들어가시면 과거 아파트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뭐 경기 남부 이런 핵심부의 시장 가격, 분위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데이터를 축적한 뒤에 내가 이번 시장에서는 올라가기 시작하면 집을 사겠지만 그래도 그때 살려고 해도 내가 배운 게 있어야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은 투자를 하실 수 있으면 집을 사겠다는 의지, 지금 같은 시장에 집을 사겠다라고 하면 절대 공인중개사 가서 사지 마시고 경매시장에 와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경매시장에서 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긴 해요. 왜냐면 저 같은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12% 때문에 안 보거든요.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아무리 지금 시장이 뭐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이미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20% 더 떨어지는 건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집을 살 때 내가 20%의 안전마진을 확보했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심리적으로 조금은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주택자 포지션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죠. 취득세,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 DSR을 피할 수 있는 상품이 어떤 게 있죠? 공시지가 1억 이하, 그리고 오피스텔, 아니면 아예 상업용 물건들, 뭐 상가, 지식산업센터, 뭐 근린시설 이런 것들을 투자할 수 있겠죠. 아니면 DSR을 피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이용한다거나 P2P, 1금융, 2금융 대출이 아니라 P2P라든지 개인 사채 이런 걸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상업용 물건, 토지, 뭐 상가 이런 것들이 잘 맞지는 않아서 1억 이하 그리고 오피스텔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에 보시면 공시지가 1억 이하라는 게 시세가 1억이 아니에요. 시세로 치면 한 1억 6천, 1억 5천 뭐 이 정도 되는 선인데 그런 물건들 중에 인천 그리고 비규제가 된 경기 남부 이런 쪽에 또는 일산 이런 위쪽 이제는 비규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어쨌든 이제 DSR만 내가 여건이 된다면 DSR이 안 되면 또 아까 말씀드린 P2P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이용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피하고 대출 받으면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투자만 하는 분들만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려면 저는 이제 경매를 하니까 경매장에 가거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 다주택자일 텐데 주택을 막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대부분 1억 이하 오피스텔 아니면 정말 상가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미국 파월 형님의 귀추를 잘 지켜보자.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지고 있는지 꼭 살펴보고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미국 금리를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지금 물가예요. 물가를 잡으려고 지금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겁니다.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 거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잡히고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DSR 완화, 취득세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뭐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지 이거는 뭐 미국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쨌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 그리고 취득세 완화, DSR 완화와 취득세 완화가 되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이제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면서 어쨌든 조금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심리와 관련된 건데 KB부동산에서 부동산 정보 통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엑셀로. 그걸 받으셔서 KB부동산에서 발행하는 지역별 가격 추이가 나오거든요. 전세가, 매매
매매가, 그게 시간불이 들어오는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지금 다 거의 다 이제 하늘색이에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매주 발행을 하거든요. 이걸 매주 보시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올라가고, 그런 것들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랑 그리고 각 포지션별 심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